오늘의 주인공 작가 리정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정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저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작품은 제목이 인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죠. 사실 이 작품은 현재는 있을 수 없는 작품이죠. 초식동물도 있고 명치도 있고 또 여신과 같은 또 여인이 21세기 패션의 아이콘 같은 여신이 완전히 패셔너블한 자세로 때로는 정글을 통해 돌아보고 있고 또 옆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작품이죠.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이제 초식동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초식동물을 맹수가 없는 초식동물을 그렸던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사악하고 또 많이 복잡하고 또 뭐 사기꾼도 있고 보면은 좀 인성이 또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많죠. 그래서 또 복잡하고 현대 문명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말이 없는 초식동물과 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좀 초식동물하면 좀 평화롭죠.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고 풀만 뜯어먹고 유순한 편이죠. 그래서 초식동물을 이렇게 그렸다가 그 후로 영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기원전 32,000년 전에 프랑스 쇼베 동물 벽화가 95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그 전에는 눈사태로 봉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 이렇게 벽화를 쭉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타미라 벽화나 라스코 벽화와 달리 초식동물도 있고 뭐 맹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범, 곰, 사자, 코뿔소와 또 초식동물에서 73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저도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작품이 그야말로 움직이는 모션을, 동적인 모션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가 요즘 애니메이션은 3D로 보시잖아요. 완전히 움직임체로 보고 있는데 이전에 2D의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벽화에. 거의 뭐 만약에 사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작품과는 경향이 다르지만 다만 맹수를 그리게 된 모티브가 되었고 그 중에 표범은 좀 많이 둔탁하고 많이 좀 몸집이 크고 해서 치타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치타는 벽화에 없는 것인데 치타를 선택했던 것은 치타는 여기 보시면 치타가 있죠. 상당히 장식적이고 날렵하고 그렇습니다. 또 모성애가 강해요. 새끼를 낳고도 새끼를 1년 동안 돌봅니다. 다른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호랑이는 어렸을 때 벼락 밑으로 떨어뜨리죠. 일부러 너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아. 치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닙니다. 1년 동안. 모성애가 아주 지극하죠. 그러한 것을 봐서 치타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는데 치타를 제 작품의 수비병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작품 보시면 치타가 너무나 온순하게 말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 오늘부터 수비병 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치타는 이제 제가 그린 작품 속에서는 평화를 수비하는 수비병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얼룩말이죠. 얼룩말도 나오고 사슴도 있고 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딱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코끼리를 그렸어요. 근데 상당히 사실적,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코끼리를 그리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아주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 제 자리로 완전히 주워가 그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저의 미술의 첫 기억입니다. 그 후로부터 너무나 그림을 그렸어요. 교과서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상상해서 저는 집에서 진짜 너는 화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었죠. 또 형제들이 많았는데 형제들 숙제도 또 많이 도맡아서 하고, 물론 이제 미술 하기 전에는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4살, 5살 때 음악적인 그런 영역이 좀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형제가 또 7남매라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음악을 포기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합창단 생활도 하고 하면서, 또 음악은 저의 영원한 친구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프랑스 쇼베 동굴 벽화를 모티브로 했지만, 제가 이러한 작품을 초식동물 맹수를 이렇게 그리고 또한 여신과 같은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은 조금 장식적이면서도 신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상징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상징성이란 뭐냐면,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이기주의가 극도로 양극화가 되고 배타적이고, 또 내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죠. 기계화가 발달되니까 뭐 너무나 편하죠. 뭐 할 수 있는 건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만, 그 외에 인간은 너무나 고립되고 많이 또 어떤 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작품으로, 이렇게 초식동물과 맹수가 있지만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내면의 철학과 또 열망을 담아서 메시지로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죠.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뿌린 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맞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 들어서 특히 자연을 더 많이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자연주의로 이렇게 회귀하는 듯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8월달 전시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 작품을 보면서 더러 많은 분들이 울으셨어요. 저하고 모르는 분들인데 작품을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진짜로 전 깜짝 놀랐죠. 왜 우실까? 그랬더니 울컥울컥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진심이 통했구나, 나의 진심이 통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러한 경향의 전시를 할 것인데,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작품 세계를 많이 좀 관심과 응원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명의 성공한 화가들의 비밀 메인 시간이 됐습니다. 이 책에 대한 오늘 북커서트 강연을 해주실 이정 작가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00명의 성공한 화가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술에 문외한인 분들도 계시는데, 왜 100명을 선정했을까? 성공했다고 했는데 과연 성공이 뭘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일까?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어서 성공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1,2권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완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이 바빴는데 불구하고 작년부터는 전시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책도 쓰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거의 새벽 2시 반, 3시 반에 자야 했고, 7시에 일어나서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몸이 건강해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저의 몸의 관리를 위해서 북한산 산행을 한 2시간씩 했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해서 이렇게 결실이 이루어졌죠.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세계사 공부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주 용어도 복잡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미술사 책을 보니까 세계사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세계사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품은 예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세계사와 인문학적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눈에 밟혔어요. 그들의 유년 시절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더러 요절한 작가들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생존하는 작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유년 시절부터 최후의 순간 또 현재 그 미술계를 지락펴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회가 있었고 더러 눈시울도 뜨거워졌었고 그랬었는데 그들은 정말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많이 아시죠? 또 프리다 칼로 이런 화가들은 요절했습니다. 또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것에 그 안타까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그런 작가도 있었어요. 또 불굴의 의지로 손가락이 다 루마티스 관절염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로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그런 작가들도 있고 파란만장합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지난번 북콘서트에서는 근대 미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대 미술의 대가 인상파의 아버지죠.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지베르네 정원에서 성공을 했을까? 그림을 잘 그려서 성공을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베르네는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자 할까? 프랑스는 왜 모네와 다른 예술가들 때문에 엄청난 재화를 벌어들일까? 하는 것을 많이 궁금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네의 사생활을 많이 좀 파헤쳤죠. 그랬더니 모네는 그림도 많이 잘 그렸지만 두 번째 부인 알리스를 만나면서 알리스가 원래 그의 후원자이면서 미술 컬렉션 그 대표의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지원을 해서 식구가 10명이 됐어요. 모네의 자녀들, 그 다음에 알리스, 두 번째 부인의 자녀 알리스 해서 1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빈센트 반 고흐 혼자 독신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입이 벌써 몇 개인가? 10개 아닙니까? 10명이니까 먹여 살려야 돼요. 다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는 인테리어 장식도 하고 뭐 어디 건설에 뭐 어떤 그 인테리어 및 장식 그림도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때 인상주의가 대두됐을 때 선물을 받아서 파리에서 80km 떨어진 지베르니라는 아주 황폐화된 농장에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마케팅으로 성공하게 되고 그곳에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주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지베르니 정원이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네는 소년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죠. 그림만 그려서는 될 수 없다는 그런 단적인 예인데 예술가는 미술만 하는 작가보다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무용도 알고 연극도 알고 또 다른 다양한 건축도 알고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많은 성공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네의 그런 예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책이 작년에 1권이 나왔고 올해 2권이 나왔는데 정말 그 교보문고 강화문이나 뭐 이런 데 평대에 올리려면 정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야 됩니다. 거의 출판사들이 하죠. 출판사들이 정말 이거 한 몫에 어떻게 하자 해갖고 내고 뭐 완전히 그냥 판을 깔기도 하죠. 보셨죠 여러분? 책을 뭐 완전히 뭐 100권, 200권 다들 깔고 막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게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 달에 수백만 원 내지는 뭐 수천만 원 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저는 어떻게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서인지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강화문점하고 합정문고 및 뭐 여러 그 수도권 그쪽에 스페셜 코너라고 있어요. 예술 영역에 거기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힘을 얻고 있는데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보니까 현대미술 100명 중에 현대미술이 제 책에 36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거의 중세미술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술사조가 중세미술, 근세미술, 근대미술, 현대미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르누아르, 모네 이런 인상주의 합파는 근대미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세미술은 거의 종교화들이 많았죠. 뭐 왕의 뭐 인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종교화나 또 뭐 역사, 인물화 이렇게 돼서 오늘날 추상미술이 되어 있는데 그 현대미술의 36명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안타깝게도 요절한 분들을 빼면은 1952년생 이후로는 40, 70년이 안 된 그런 작가들의 이미지를 쓰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비용을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한 커트에 12만 원입니다. 부가세 빼고. 그런데 또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저작권과 판권을 제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출판을 직접 하게 됐는데 저작권료만 한 수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권에는 공란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저작권이 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음악이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 미술은 미술에 대한 저작권. 그 작품 앞에서 찍었다고 해서 그거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비슷하게 뭐 약간 패러디해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죠. 한 커트를 잘못 쓰면은 완전히 초성감이죠. 수십억 날아갑니다. 수십억. 그래서 그만큼 현대미술을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현대미술의 그 장르를 보면은 해학뿐만 아니고 뭐 조형물 설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데미안 허스트 많이 아시죠? 또 뭐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제 책에 유일하게 동양인 한 명 예술가가 들어갔는데 일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 봤더니 상당히 노이즈 마케팅가 있습니다. 노이즈 완전 센세이션 쇼킹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자극적이고 때로는 포르노그래피적이고 또 때로는 잔인하고 이렇게 해서 시선을 끕니다. 제프 쿤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인과 같이 포르노그래피를 실제 찍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현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서 그때부터 유명해졌죠.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유명해졌는데 오늘은 너무 생소한 작가를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고 책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잘 아시는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죠. 지금 거의 2010년대에는 그 영국에서 가장 부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10대부터 아주 병리학이나 질병이나 부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참 독특하죠. 정상적인 그런 신체보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약간 해부학적 아니면 표본실에 있는 곤충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6세 때 찍은 흑백 사진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학교에서 그가 약간의 그 아르바이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실에 들어가서 16살 소년이니까 뭐 얼마나 어렸을까요? 어렸죠. 거기 딱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리처드 3세라고 있습니다. 리처드 3세니까 좀 왕후 그런 그 계통이겠죠. 어떤 귀족 출신이겠죠. 그 사람이 사망했는데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목이 잘린 거였어요. 목이 잘려서 누워있는데 거기 밤에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떨린들 왜 했을까요?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그 사진 보면 정말 끔찍해요. 정말 으시시합니다. 지금 봐도. 그래서 그는 그 사진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그 죽음에 대한 그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해서 별거를 하셨어요. 그가 정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도둑도 하고 좀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선도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갔을 텐데 이 사람은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완전 판이하게 다른 쇼킹한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가 작품으로 센세이션 일으킨 게 뭐냐면 소를 살균 방부제인 포르말데이드라고 있습니다. 투명한 수족관에다가 소를 넣고 큰 소죠. 젖소. 소를 넣고 그 살균 방부제를 넣은 상태에서 그걸 작품화했어요. 정말 이게 미술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은 쇼킹한 걸 하면은 이게 눈에 띄고 유명해집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였고, 피카소도 정상적인 인체를 그리는데 그 사람은 뭐 완전히 분해하듯이 그렇게 그렸죠. 그래서 두각을 띄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사치 갤러리가 많이 후원했어요. 공조했죠. 그들이 결탁을 해서 돈을 엄청 봅니다. 젖소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어린 송아지, 또 뭐 얼룩말, 뭐 이런 거를 측면을 자릅니다. 측면.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냉동 상태에서 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라서 넣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시리즈를 팝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는데 또 어떤 데는 어린 송아지 18달 된 송아지 뿔 사이에 황금을 또 18개의 황금을 엄청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목을 황금 송아지 해서 10톤가량 되는 작품을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았는데 그 가격이 피카소의 작품을 88점을 판 가격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18세기 남자의 두개골 해골이죠.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붙여갖고 또 엄청난 가격으로 팔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천안에 버스 운송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김창일 대표라고. 그분이 그 데미안 호스티의 작품을 산 것이 뭐냐면 장기가 드러난 토르소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 걸 샀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게 샀겠죠. 그게 크기도 크고 또 뭐 영국에서 운송하려면 운송비만 해도 얼마가 됐겠습니까? 근데 김창일 대표가 그것을 사서 산 돈을 뭐 수십억 내지는 뭐 50억 이상 될 텐데 그 작품을 사니까 완전히 뭐 언론이 돼서 득비라 하죠. 그러다 보니 다 거기 가서 봅니다. 김창일 대표는 아라리오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그걸 설치하게 됐는데 정말 성공적이었죠. 그야말로 자본으로 인해서 마케팅이 저절로 된 겁니다. 또한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또 그 가격이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두 가지를 다 좋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데미안 호스트가 여러 가지를 작품화했는데 그는 거의 제가 보면 창작이라기보다 남의 작품을 뺏겨서 거기다가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다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작가들이 막 날뛰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뭐 화랑을 통해서 경매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작품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경매를 유도해가지고 뭐 한 번에 뭐 2,219억 정도 벌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우리 뭐 부동산적으로 보면은 2,219억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뭐 단 한 작품으로 그렇게 팔았다 그러면은 상상이 안 가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최근에는 근대 시대의 궁까지도 인수를 해서 자신의 컬렉션을 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뭐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데미안 호스트를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미술 작가들이 특히 노이즈 마케팅한 작가들이 많죠. 뭐 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등극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세계 뭐 석유 산유국 내지는 부동산 업자 또 유명한 영화 배우 뭐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들이 다 미술품을 다 컬렉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억에 샀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200억, 300억에 되고 참 그야말로 요지경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요지경인데 그렇게 값비싼 미술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술을 가까이 하면은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일단 보는 순간에 또 음악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정화가 되죠. 또 다른 세계를 또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예술품에 또 예술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콜렉션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젊은 친구 뭐 20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뭐 끼아프라고 있어요. 국제 한국 아트페어라고. 거기 보니까 막 휩쓸더라고요. 또 메타버스가 유명합니다. 메타버스 시대. 이게 메타버스를 딱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거의 예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뭐 16세기, 17세기 작가의 작품을 해외로 유출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한 값셋씩, 말하자면 뭐랄까요? 퍼즐 아시죠? 종이 퍼즐. 종이 퍼즐에 조그만 퍼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씩 사기.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것이 현재 메타버스의 근간적인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많이 100명의 성공한 화가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유년 시절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년 시절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가난했는데 불구하고 현대 미술 중에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그 청년이 미술 세계에서 상당히 등극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거의 흑인이었어요. 흑인. 미국에 가면 흑인들은 따로 이렇게 있죠. 뭐라 그러죠? 그 슬림화되어 있는 곳에 맞는데 그의 어머니께서는 그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미술관에 데려가지고 또 그 영세민 카드 같은 걸로 또 아카데미를 끊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년 시절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실지라도 예술과 가까이 하시면
정말 무한한 감동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미술의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앞으로 1에서 100명의 작가들을 또 뭐 그림과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그런 계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